둘만의 시간을 위해 재혼했는데 어쩐 일인지 둘이 있는 시간이 제일 난감하다. 아내는 아직도 내 가슴을 벌떡이게 하지만 아내가 발표한 그 많은 시 앞에서 나는 가슴이 오그라든다. 세상에 태어나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바로 당신을 만난 일이지. 그는 부드럽고 진실하고 배려심 있는 남자였고 내 일에 적극적인 동조자였다. 언제나 그랬듯이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가 나의 속으로 스며들었다. 누구도 우리의 허니문을 망가뜨릴 수 없어. 갑천 허니문 이종숙. 아내는 주방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고 있다. 벌써 100일이라니. 새 살림을 차렸으니 술을 사라고 친구들이 퇴근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제 저녁 아내는 반백의 내 머리를 염색하며 말했다. 100일 기념 파티할까? 파티를 하자고?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시모의 임종을 눈앞에 둔 아내의 제안은 문제적이었다.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어서일까? 나는 3년 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찍은 몇 장의 사진을 식탁에 올려두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으나 아내와 어머니는 영상통화를 했었다. 가장 최근의 통화는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날이었다. 새아가, 내가 죽기 전에 꼭 다녀가거라. 건강해 보이던 어머니는 다음날 혼수 상태에 이르렀다고 큰 누님이 전했다. 전염병이 청걸한 시대에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형제들은 안도했다. 공공화장장에서 한 줌째로 사라질 비극적인 운명은 면했기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다. 어머니는 아내의 둥글고 부드러운 얼굴, 웃음 짓는 큰 눈이 예쁘다고 했다. 아내는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도시적인 외모를 갖고 있다. 비록 전화통화뿐이었지만 애정 가득한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던 어머니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재혼 100일 파티라니. 어머니의 임종을 보러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비행기 표를 구할 수가 없었다. 표를 구하고 떠날 준비를 했더니 이번에는 운항을 연기한다는 연락이 왔다. 둘만의 파티잖아. 문제될 게 뭐야. 나는 기념일을 챙기는 게 버겁기만 하다. 첫 결혼이 잘못된 이유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내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상대에게는 중요한 것이 기념일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일 것이다. 점심을 먹고 안개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러 상가로 향하는 중이다. 가끔 아내와 들르는 정육식당은 문을 닫았다. 아내가 자주 들르는 꽃집 이름은 플라워 가든 하임이다. 꽃집 이름이 하임인 건 좀 애매하다. 그만큼 행복한 집을 만들고 싶은 거지. 아내의 결론은 명확했다. 아내는 시인이다. 흰색 가구로 채워진 부엌에서 시를 쓰면 그 흰 여백에서 무수한 말들이 튀어올라 시가 된다고 했다. 물론 나는 그 말에 완전히 공감하지 못한다. 부엌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니까. 어딘가에 김치 국물이나 양념 자국 따위가 남아있어야 좀 푸근하고 따뜻하지 않을까. 우리의 집 주방은 언제나 견본주택의 주방처럼 반짝인다. 커피는 브랜딩이 잘 되어 맛과 향이 좋다. 거실 창가에서 갑천의 야경을 즐기는 내 행동을 남편은 유난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보이거나 격려와 칭찬받는 일을 쑥스러워한다. 정년퇴직하고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를 하는 그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둘만의 시간을 위해 재혼했는데 어쩐 일인지 둘이 있는 시간이 제일 난감하다. 결혼이 목적을 잃고 헤매는 꼴이라고 해야 할까? 혼자일 때는 먹는 것부터 모든 게 자유로웠다. 둘이 되고 나니 매 끼니 무엇을 먹을까와 무엇을 할까에 대해 고민한다. 거름종이를 통과한 커피가 방울방울 떨어진다. 부드럽고 그윽한 향이 거실로 퍼진다. 만난 적 없는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반평생을 산 그분은 나를 새아가라 불렀다. 60을 넘긴 새아기라니. 어떻게 표현해도 더 이상 새롭지 않을 나이. 꼭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시몬은 의식 없이 누워있다. 가족이 되었다는 인사를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나의 마음은 종잡을 수 없이 흔들릴 때가 있다. 안쓰러운 마음 한쪽에 다행스러움이라고 할까. 스물두 살, 꽃이 되고 싶던 시절에 첫 아이를 낳고 내가 들은 말은 비난과 조롱이었다. 그때 나는 막연히 알았다. 나의 미래가 남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좋지 않은 상황이 연속되면서 나는 생명의 소중함보다 삶의 고단함을 크게 느꼈다. 육아에, 살림에, 시부모 공양에 삶의 고난은 끝이 없었다. 밤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아이는 내게 장애물이었다. 2살 터울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아니, 던져버려야 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서면 벼랑에 선 것처럼 몸이 저절로 흔들렸다. 잡았던 난간에서 손이 미끄러져 화들짝 놀라기도 했다. 원망과 분노가 시든 잎처럼 쌓였다. 켜켜이 쌓인 절망의 층 위에서 울음이 터졌을 때 내 울음은 아이의 울음보다 컸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다. 후회와 미움, 절망과 회한이 전화기와 걸레통과 아이의 젖병에 얹혀 집안의 고요와 거짓된 평화를 깨부셨다. 겨우 20 중반,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나는 울부짖었다. 아이도 필요 없고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 놓아만 달라고 빌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노연하길 원한다면 당신이 위자료를 지불해. 이혼을 청구하면 영락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할 판이었다. 그로부터 3년을 더 산 뒤에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탈출했다. 남편보다는 내가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는 확신 속에 내린 결론이었다. 멀리, 더 멀리 살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시로 짐을 쌌다. 아이들을 키우며 돈을 벌었다. 어떻게 찾았는지 전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새로운 곳으로 옮겼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 버려졌다는 슬픔과 고독감, 비탄에 젖은 날들이었다. 감히 불행이라는 말도 떠올릴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이 넓은 우주에서 내가 달리는 궤도만이 번번이 고장이 났고 나는 엇나간 궤도 위를 돌고 도는 낡은 열차였다. 그러다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궤도에서 한 발짝만 내려서면 풀이 있고 냇물이 흐르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본 것이다. 용기를 내 새로운 땅을 밟았다. 그렇다고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만 두 아이를 재우고 혼자 있을 때면 세상을 기록한 책이 눈에 들어왔고 그 책 속에서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너의 무모한 선택의 끝은 어디니? 친정 식구들과
가까운 친구들, 이웃 여자들까지 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세상엔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길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그 길 중 하나를 선택해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새로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내가 찾은 그 길을 중단 없이 달렸다. 달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느리게 기어가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네모난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썼다. 나의 시는 고향의 쌀이째와 동구박 풍경과 친정어머니의 옆구리를 돌아 나와 나의 일터에 머물렀다. 그렇게 쓴 시로 6권의 시집을 냈고 작년에는 산문집도 한 권 발표했다. 지금쯤 남편은 머쓱한 표정으로 꽃다발과 작은 케이크를 들고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내는 2아이를 키우며 30년을 혼자 살았지만 그 시간에 대해 보상받길 바라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아내는 내 앞에서 쉽게 과거를 배설하지 않는다. 아내는 극적인 순간에 손톱만큼씩 지나간 시간을 토해낸다. 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애가 달아 재촉할 때가 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간절히 청을 한다. 어서 말해달라고. 그러면 아내는 봉인된 비밀을 해제하듯 하나씩 답을 준다. 마치 아끼는 간식을 야금야금 내미는 무리의 우두머리처럼 보일 때가 있다. 무엇보다 뛰어난 아내의 재주는 양곱창 같은 인생을 짧은 문장으로 정리할 줄 아는 것이다. 그뿐인가 맵시 꿰말을 하듯 물건 또한 적재적소에 놓을 줄 알아 결혼한 후 나는 한 번도 내 물건을 찾기 위해 고민하거나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서랍 1층에는 두꺼운 네이, 2층에는 얇은 속옷, 그 위로는 양말과 손수건과 야외 활동을 위한 용품들이 들어있다. 아내는 아직도 내 가슴을 벌떡이게 하지만 아내가 발표한 그 많은 시 앞에서 나는 가슴이 오그라든다. 아직은 아내의 깊은 속을 미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제쯤이면 나는 아내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나는 중늙은이로 보통의 체격을 갖고 있다. 아내가 골라준 바지의 엉덩이는 허풍선이 같이 피고 배는 좀 나와 꼿꼿하게 서려고 해도 몸 전체가 5도 정도 뒤로 젖혀진다. 아내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면 나는 느린 목소리로 같은 말을 횡설수설할 때가 있다. 그러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 희부연 눈동자로 허공 어디쯤을 헤맨다. 고개는 왼쪽으로 15도 정도 틀고 찾아지지 않는 낱말 하나를 찾기 위해 침묵을 고수한다. 얼렁뚱땅 내가 청혼하던 날 아내는 처음으로 과거사를 고백했다. 무척이나 짧게 정리된 아내의 고백은 억울한 여자의 일생을 정리한 드라마 같았다. 지나간 생을 보상받기 위해 시작하려는 건 아니에요. 아내는 지금의 자신이 좋다고 했다. 나는 내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는 소년같이 어수룩하다. 성실하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평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쾌락도 즐길 줄 모른다. 두드러진 취미 활동도 없이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왔다. 65년의 내 삶을 뒤돌아보게 된 것도 아내를 만난 이후였다. 뒤로 돌아가기 위해 달려온 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나는 인생을 돌아보는 따위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여보, 파티 준비 다 됐어요. 바퀴 달린 수레를 밀고 오는 아내는 분홍색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그 모습이 새삼 눈부시다. 나는 수레를 창가로 끌고 온다. 안개꽃에 장미 한 송이를 꽂은 유리병과 정홍빛의 초 2개, 커피가 든 머그잔, 케이크와 축하 카드를 테이블로 옮겨놓는다. 당신은 못하는 게 없어. 나는 콧소리를 섞으며 안 하던 짓을 한다. 아내는 앞치마를 벗고 의자에 앉아 묶었던 머리를 풀고 머리채를 흔든다. 물결치는 갈색 머릿결에 내 심장이 벌떡이고 귓불이 뜨거워진다. 창밖으로 보이는 갑천의 불빛들은 모종의 은밀함을 눈치챈 듯 속살거린다. 코로나만 아니면 당장 LA로 갈 텐데. 아내가 이마 쪽으로 내려온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한다.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머지않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내는 무엇인가를 말하려다 말고 오른쪽으로 늘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긴다. 나의 대답은 아내가 생각하는 초점에서 벗어난 것 같다. 낭만적 사랑도 현실 앞에서 쪼그라들고 마는 것. 그러나 굳어지는가 싶던 아내가 표정을 바꾸어 환하게 웃으며 내게 머리를 기대왔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색한 분위기를 살리기에 내 말솜씨는 옹색하다. 그러니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당신은 우리가 시작하길 잘한 것 같아요? 느닷없이 훅 치고 들어올 때 아내의 말투는 영락없이 강사의 질문 톤이다. 대수롭지 않은 물음 같지만 그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고단수의 물음이다. 아내의 말에는 2가지 의도가 들어있다. 불안을 감추려는 마음과 자신이 만족할 만한 확신에 찬 내 대답. 그것이 듣고 싶은 것이다. 아내는 무엇 때문에 불안한 걸까? 어머니 죽음을 핑계로 미국으로 가는 내가 미덥지 않은 것인가? 이 나이에 그곳에서 주저앉을 일이 무엇라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것인가? 어쩌면 당신도 함께 가자고 내가 한 번 더 말해주길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 형제들은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다. 누님은 오래전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할 때 만난 미국인과 결혼했다. 누님은 맨 처음 어머니를 초대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친정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누님의 발빠른 선택이었다. 말도 통하지 않은 곳으로 어머니를 부른 누님은 남동생 2과 작은 누이마저 미국으로 불러들였다. 몇 년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형제들의 이민에서 나는 제외되었다.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었다. 가문의 장손인 나는 문중을 떠날 수 없었다. 종손의 권한만은 놓으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판단 때문이었다. 종부인 당신은 미련 없이 태평양을 건넜음에도 내게는 그런 선택을 강요했다. 나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했다는 생각에 잠시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다. 대범하지 못했던 나는 그저 내 편이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에 풀죽어 있었다. 교사 생활이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가끔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얼마를 견디다 못한 나는 미국행을 선언했다. 그때 종손의 모든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압력이 들어왔다. 이미 미국으로 간 내 형제들은 혈족으로서 받을 모든 권한을 포기했다. 조상묘소에 벌초 한번 하지 않는 자손들이 무슨 염치로 그 덕을 받느냐는 종친들의 주장에 맞설 논리가 없었다. 떠나고 싶었지만 나는 결국 떠나지 못했다. 장손이 뭐라고 그 허위로 가득한 자리를 버리지 못했다.
허랑방탕한 사람처럼 빌빌대던 나는 중매로 첫 번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면서 조금씩 삶의 안정을 찾았다. 종친회가 열리면 나는 귀한 사람 대접을 받았다. 백발이 허연 노인들과 같이 밥상을 받았고 누구도 나를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 내 또래들은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나와 이야기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던 아주머니들, 10년 이상 나이 차가 나는 형님들과 형수님들조차 나를 어려워했다. 나도 모르게 오만과 권위의식에 젖어들었다. 내 뒤에는 문중에 영향력 있는 어른들이 있었다. 나는 종손의 자리가 그저 허울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거기에는 건의와 명예가 있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랐다. 때로 나는 숨이 막혔지만 은근히 제왕의 건의에 매혹당한 채 살았다. 해마다 시제가 있을 때면 휴가를 내 사흘 동안 문중일에 매달렸다. 어른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장수하는 친족에게 전할 선물을 고르고 문중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했다. 어른들은 그런 나를 하늘이 내린 종손이라며 칭찬했다. 언제부턴가 나는 젊은 유생이 된 듯했다. 구름 같은 갓을 쓰고 힘도 보자락을 날리는 기품 있는 사람이 된 듯했다. 그럼 세상에 태어나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바로 당신을 만난 일이지. 나는 말 속에 진심을 담으려 애를 썼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깊은 소리가 나오도록 목을 약간 내리눌렀다. 그러면서 아내의 얼굴을 슬며시 보았다. 불만스러운 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만족한 얼굴도 아니다. 그런데 당신은 요즘 시가 잘 써져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뭔가를 더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내는 내 손을 잡아 자기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어. 행복한 만큼 시가 내게로 왔다고 착각하면서. 그런데 시는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되는 거였어. 아내의 모습은 전에 없이 숙연해 보이기까지 했다. 아내는 문단에서 조금씩 알려져 이제 중진 시인으로 대접받는다. 지방대학을 나와 지방에서 활동하는 시인에게는 인지도에 한계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아내가 자신의 문단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나는 그런 방향에서 유추하고 있다. 아내는 중앙문단과 거리가 있고 이렇다 할 문학상을 받은 적도 없다. 주변에서는 아내가 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부추겼지만 나는 그런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 누구나 받는 상이라는 말도 있지만 세상에 누구에게나 주는 상은 없다. 모든 상에는 그에 맞는 격이 있고 아무리 분파주의가 판을 쳐도 아무것도 아닌 상을 남발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어떤 이는 이런 내 생각을 문학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린 판단이라고 한다. 그럴 때 나는 30년이 넘는 교직 생활에서 얻은 경험이라고 반론하곤 한다. 때로는 아내를 둘러싸고 유쾌하지 못한 말이 꼬리를 물기도 하지만 사실 그 덕분에 나는 아내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만날 수 있었다. 문학 행사장에서 오래전 제자를 만났는데 시를 쓴다고 했다. 어릴 적에는 주먹대장으로 골칫게 썩이고 성정이 거칠던 제자였다. 그런 그가 중년에 접어들어 시를 쓰는 모습에서 나는 인생의 낭만을 느꼈다. 인생을 아름답게 직조해 나가는 성숙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본 것이다. 제자에게 선물 받은 아내의 첫 시집이 도착했을 때 나는 새벽까지 완독했다. 시가 무엇인지는 몰랐다. 그저 낱말과 낱말 사이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여운이 들어있었다. 뭔가 더 써야 할 것 같은
문장들이 종결되었을 때 아쉬움과 미련을 불러일으켰는데 바로 그 장면에서 나는 시인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서정을 우겨 넣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향을 떠나가는 고갯길에서 이젠 온전하게 돌아갈 집을 잃었다던 아내의 눈물이 어느새 내 심장과 폐를 따뜻하게 적시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출간된 아내의 모든 시집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어떤 부분에서는 밑줄까지 치며 읽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돌아보니 아마도 그때 내 눈에 평소와는 다른 렌즈 하나가 끼워졌던 모양이다. 시를 읽고 난 후 나는 몇 편의 습작을 들고 아내의 시 창작 교실에 등록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스스럼 없이 자신만의 창작법을 공개하는 아내의 모습에 빠져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저녁을 먹으러 갔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자리에 빠진 적이 없다. 저녁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맥주를 마셨고 그때마다 나는 무척이나 진지하고 품격 있게 아내의 시를 암송했다. 당신 장미원 1편 아직 기억해? 아내는 유리병에서 장미송이를 뽑아들고 묻는다. 시 공부 시절 내가 암송했던 그 시편에 대해 아내는 묻는 것이다. 물론이지. 붉은 가시 끝에 걸린 우리의 마지막 인사. 아내가 든 장미가시에는 가시가 없다. 꽃집 사장은 가위처럼 생긴 물건으로 잎과 가시를 모두 훑어내린 뒤 꽃다발을 만들었다. 한때 단단한 울타리처럼 아내를 싸고 있던 가시도 지금은 사라졌다. 나는 아내의 시 마지막 행을 끝내고 커피잔을 들었다. 그녀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로 무슨 김 교장이 준 와인 한잔 할까? 아내는 그윽한 눈빛으로 살짝 미소를 머금는다. 나는 아내를 자리에 앉히고 부엌으로 가 유리잔을 준비하고 냉장고에서 치즈를 내왔다. 그렇게 시작한 음주는 와인 한 병을 비운 후에야 끝이 났다. 아내는 끝까지 속을 보이지 않는다. 날카로운 가시 대신 반투명의 막을 두른 아내는 자신도 미국에 같이 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하려는 눈치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이미 누님으로부터 아내와의 동행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완전히 취한 듯 탁자에 얼굴을 대고 잠이 들었다. 아내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주방으로 나온 나는 설거지를 한다. 지난번처럼 또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몇 달 전 곧 숨이 멎을 거라며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 공항으로 가려던 나는 표를 취소했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생겨도 비행기를 탈 것이다.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기 전에 어떻게든 결말이 나야 하는데 이러다가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누님 말대로 어머니가 또 기적적으로 회생해 몇 달을 버티실지도 모른다. 자식의 도리는 아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의식 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 연명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틀이 지났다. 아내는 미국으로 전화를 걸라고 했다. 나는 할 수 없이 누님이 아닌 막내 동생 기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인 기서는 눈치가 없는 편인지 도통 우리 관계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내를 바꾸라고 하더니 형수님을 부르며 이번에 꼭 함께 오라고 한다. 아내는 벙식거리며 어머니가 오래오래 곁에 계시길 기도한다며 전화를 끊는다. 아내는 시동생에게 형수로 인정받았다는 기쁨 때문인지 표정이 환해졌다.
저녁을 먹는 중 항공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일 오전에 비행기가 뜬다고 했다. 주방을 정리하고 싸놓았던 가방을 다시 점검했다. 급작스러운 출국이지만 아내에게 변명거리가 될 수 있어 오히려 편안했다. 아내는 화가 난 게 역력했지만 나는 그 마음을 감추며 이미 정리해두었던 넉 장의 셔츠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그렇게 날 보고 싶다셨는데 정말 죄송하다. 내가 형제들에게 충분히 사정을 전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무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공항에 도착해 입국장 앞에서 대기하는 중에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 혼자 오는 거 맞지? 혼자라니까요. 누님은 재차 나의 단독 방문을 확인했다. 왜 그러냐고 아직도 누이는 변한 게 없다고 소리치고 싶지만 나는 듣고만 있었다. 여기는 2주 격리하지 않아도 돼. 공항에는 큰애가 나갈 거다. 누이는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된 아내가, 그것도 얼굴도 보지 못한 아내가 어머니 장례식장에 오는 것을 반대했다. 엄마 기억엔 경수 엄마가 네 처인데 어떡할래? 어머니는 영상통화에서와 달리 아내가 새 며느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했다. 누님 말에도 일리는 있다. 나는 장례 절차는 알아서 하라 하고 곧 비행기를 탄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인종은 길어진 기다리던 시간 탓인지 슬픔보다 정리의 방점이 찍혔다. 좋게 말하면 잘 보내드려야겠다는 마음이고, 한편으로는 형제들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던 관계에 유효기간이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내 방송을 듣고 잠에서 깼다.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다니. 중간중간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도 사람들의 수렁거리는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다. LA 공항은 한적했다. 게이트로 나가 몇 안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카를 찾으려 잠시 두리번거렸다. 조카가 금발로 염색했다던 누님 말이 생각났다. 드디어 검은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조카를 발견했다. 한참 만에 만난 조카와 나눌 만한 대화는 어머니 이야기밖에 없었다. 나는 할머니의 병환을 지켜보며 마음을 쓰느라 애썼다고 했다. 조카는 대뜸 자기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삼촌은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잘 안다고 너희 가족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했다. 조카가 넓은 어깨를 으쓱했다. 자동차로 3시간이 넘게 달려 누님 집에 도착했다. 기서의 집은 그곳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어머니가 계시던 방에 짐을 놓고 형제들과 모여 앉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한 가지만 결정하면 된다. 누님은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가겠냐고 물었다. 나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다. 기서는 당연히 한국으로 모셔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새삼스럽게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갈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이곳에서 반평생을 보내셨고 정든 자식들도 모두 이곳에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뜻밖에도 누님을 비롯한 형제들은 선산의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했다. 나 또한 무슨 오기 같은 것이 발동했는지 생각지도 않게 거센 목소리로 제안했다. 이곳 가까운 묘지에 안장하고 형제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번에는 작은 누님과 둘째 동생 기영이 선산 아버님 묘소에 어머니를 합장해서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새삼스럽게 외로움이라니.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빼놓고 모종의 쾌락을 꾸민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왜 그럴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니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재산이라고 해봤자 미국으로 들어올 때 모두 정리했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모은 내 돈으로 장만한 것들이었다. 몇 번의 의견이 오간 뒤에 나는 정해진 답이 있음을 알았다. 더 이상 논쟁은 필요하지 않다. 이미 결정된 거였구나. 내가 모시고 가마.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의 유골함은 누님의 집으로 모셨다. 형제들은 모처럼 왔으니 한 열흘 머물다 갈 것을 권했다. 나는 특별히 더 볼 일도 머물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그러겠다고 했다. 형제들 집을 이틀씩 돌기로 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특별히 슬프거나 애달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미 장수를 누린 후에 자연사였고 그동안 하고픈 말, 해야 할 말도 아낌없이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머니의 극락왕생과 천국 환생을 확신했다. 그러고 누군가 어머니가 생전에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찬미했고 막내 동생 기서가 어머니에게 서운했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색한 인사가 마무리되었다. 형제들의 집에 머물면서 나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2번씩 전화했고 종친의 사무실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의 유골을 모시고 가게 됐으니 종친회에서 장례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비석을 주문하고 안장식은 우리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다. 열흘 머물기로 했지만 나는 1회가 되는 날 미국을 떠났다. 작은 함 속에 든 어머니를 캐리어 속에 옷과 함께 모셨다. 신우의 전화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그녀의 성품은 남편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이 다였다. 엄마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느리고 교양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우리야 앞으로 얼마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안위를 염려한다는데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부가 아닌 강경한 거부의 표시로 읽혔다. 나는 그녀에게 완전히 차단당한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거울 앞에 앉았다. 나는 무엇 때문에 냉대를 무릅쓰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을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나? 시어머니의 인종을 맞아 슬픔에 젖은 남편을 위로하는 마음보다 집안의 최고 어른인 시모에게 내 얼굴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가족으로 완전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일까? 남편은 공항에서 시어머니의 인종을 알리면서 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미국에 갈 걸 그랬어. 우리의 결혼이 조금 더 빨랐다면 남편은 나와 함께 미국에 갔을까? 형제들과 그 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나를 세웠을까? 나는 숱한 문장에 만약에라는 말을 끌어다 무용한 언어들과 엮어보았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데 막상 내 앞에 닥친 일을 풀어갈 때는 그것이 쉽지 않았다.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하는 동안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한 계단씩 삶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다른 일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러다 만난 남편과 3년이라는 시간이 서로를 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남편 형제들과는 얽힐 일이 없으니 그에 관해 신경 쓰는 짓은 그만두자고 다짐도 했다. 부질없는 신경전에 정력을 낭비할 만큼 남은 인생이 길지 않다. 내 목표, 내 삶에 몰입했던 순간은 행복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아니 행복이라는 말조차 끌어올 필요가 없을 만큼 충만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행복으로 충만하다 믿었던 삶이 왜 한순간 복잡해진 건지 모르겠다.
풀리지 않는 질문을 받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들어 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개나리가 피었고 목련은 반달만큼 꽃잎을 벌리고 있었다. 분명 봄은 왔는데 마음속에 봄은 오지 않은 까닭인지 온몸이 움츠러들게 추웠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소한 말들이 일상어가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멀찍하게 떨어진 곳에서 걷고 있었다. 남편과의 재혼은 그 충만함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그것이 가욕이었을까? 충만한 행복의 자리에 작은 한 칸이 빈 것 같았다. 그때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빈 자리에 누군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완벽한 구성, 그것이 내 충만함의 결말이었다. 그렇다고 그 선택이 성급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부드럽고 진실하고 배려심 있는 남자였고 내 일에 적극적인 동조자였다. 나는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새삼스럽게 내 속에 잠들었던 여성성을 깨울 필요도 없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가 나의 속으로 스며들었다. 교제하는 동안 남편을 충분히 알았다고, 그의 많은 부분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고 새삼스럽게 그의 가족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60 중반에 들어선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충실할 나이였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노모가 종중 사람들의 사사로운 이익이, 형제들의 보이지 않는 완력이 그를 흔들고 있었다. 무슨 대단한 권력가의 집안도 명예를 드높이던 가문도 아니다. 단지 빛바랜 족보를 이어받아 분배가 끝나지 않은 약간의 토지를 가진 일가의 한 사람일 뿐이었다. 어머니의 유고를 안고 돌아온다는 그의 전화에 충격을 받을 만큼 놀란 것은 아니다. 다만 그토록 오랜 세월 이국 땅에서 함께 살았던 자녀들이 미련 없이 자신들의 어머니를 돌려보낸다는 사실이 남일 같지 않고 서운했다. 마치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 가슴이 저릿하기까지 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말, 친정어머니가 자주 했던 그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친정어머니와 전 남편은 죽은 이후에도 꾸준히 내 삶을 흔드는 진원지였다. 친형제 자매들의 고단한 서사에 얽혀 휘청했던 것은 한 어머니의 몸을 빌려 세상에 왔다는 인연 때문이었다. 주폭자로 전락한 후 고독사 하다시피 한 전 남편은 두 아이의 피줄이었기에 완전히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통의 근원으로 존재하는 인연은 선연인지 악연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 속에 나를 던져넣었다. 그러니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되었고 공항을 찾은 사람은 손가락으로 헤아릴 만큼 적었다. 나는 2주일의 격리기간을 보내야 했다. 선택은 두 가지였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격리시설로 가는 방법과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격리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시설로 갈 것을 내게 부탁했지만 공무원은 운영상의 문제를 들어 집으로 가길 권했다. 공항에서 몇십 분을 대기했고 차량을 이용해 기차역으로 갔다. 그곳에서 가장 빠른 기차의 전용 칸을 이용해 D도시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편은 대형 버스였다. 아무도 없는 버스에 운전기사와 내가 앉았다. 아니다. 어머니까지 셋이었다. 운전기사는 이 시국에 어딜 다녀왔냐고 물었다. 나는 담담하게 어머니의 유고를 모시고 돌아왔다고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운전기사는 이국 땅의 어머니를 버려두지 않고 모셔온 내게 효자라며 과할 정도로 칭찬했다. 나는 기분이 나쁜 것도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버스를 내렸다. 코로나19에 변이 바이러스 3종이 나타났다는 뉴스가 나왔고 나는 미세한 가루가 된 어머니와 안방에 머물렀다. 아내는 서재에서 생활하며 내 식사를 준비해 두고는 서재로 들어갔다.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의구심도 들었지만 나는 아내가 차려둔 밥상을 들고 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어머니 안장식에 대해 문중 사람들과 아들과 전화로 의논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다. 새어머니 이름을 새길 수는 없지요. 예상하지 못한 아들의 반발이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분 이름을 넣을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 이런 분이셨어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아들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았다. 전 아내는 나와는 맞지 않았지만 어머니나 아이들과는 크게 부딪히지 않고 살았다. 여러 번 논의 끝에 어머니 산소 비석에 자북하는 빈자리로 놓기로 했다. 전 아내도 지금의 아내도 완전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덩달아 나의 자리까지도 무언가 부족하고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격리가 끝나고 기준과 지숙은 안장식 준비를 했다. 기준의 두 아들은 안장식 전날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그들은 기준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지숙은 기준을 따라 나서려다 돌아섰다. 집으로 오지 않는 그들의 속내를 모르지 않았으므로 혼자 집에 남은 지숙은 오전에 기준과 함께 사온 재료를 손질해 산에 가져갈 음식을 만들었다. 제사도 차례도 아니다. 장례식도 아닌 안장식이라는 말에 약식이라는 많은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의미가 들어있었다. 음식만 해도 그렇다. 지방 경조사에 다녀보지 않은 지숙으로서는 무엇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장을 볼 때 기준은 식구들끼리 간단히 매장만 하는 자리니 과일 몇 가지와 전만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채소를 다듬고 칼질하는 동안 그녀는 어떤 보이지 않는 끈이 자신을 묶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대손손 내려온 관습의 인연을 부엌에서 느끼는 것일까.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고기전을 부쳤다. 두부는 두툼하게 썰어 소금을 뿌리고 물기를 빼서 노릇하게 지져냈다. 채소전에 육전에 어전까지 제반에 가득 쌓인 음식을 바라보며 지숙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초를 태워 혼을 부르고 충문을 읽고 음식과 향을 대접하는 일.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은 망자와 산자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망자는 이승을 갈망한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서 펄떡이던 때 보고 듣고 먹었던 모든 일을 갈망한다. 그래서 그들은 산자들의 땅으로 되돌아온다. 과연 지숙의 시모는 이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지숙은 본 적도 없는 백발의 시모가 그 먼 대륙을 넘어 당신이 나고 자랐던 이 땅까지 단숨에 건너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흰 구름처럼 때로는 커다란 날개를 가진 새처럼 공기를 가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었다. 뜨거운 기운이 가슴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라 형언할 수 없는 충만감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낯설지만 싫지 않은 감정이 기름 냄새 밴 지숙의 가슴을 벙벙하게 부풀렸다. 다음 날 기준은 혼자서 안장식장으로 향했다. 그의 아버지 묘 옆에는 사각형의 대리석 경계선을 따라 붉은 흙이 쌓여 있었다. 잔디와 비석 등 준비를 끝낸 인부들이 기준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준의 두 아들과
종중 몇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이 끝났다. 커다란 봉분터에 분고람 단지와 다란이 한 장을 넣는 일이 안장식의 전부였다. 인부들은 붉은 흙을 넣고 다지기를 반복했다. 일이 진행되는 동안 누구도 울지 않았고 해는 눈부시게 빛났다. 기준은 어머니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을 생각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흰색 책모장을 쓴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입국장으로 들어갈 때 기준은 울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다시 만날 텐데 라며 고개를 돌렸다. 떠나는 어머니에 대한 미움보다 자신의 손을 너무 쉽게 놓은 것에 대해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졌었다. 그의 어머니는 미국으로 들어간 후 3번을 나왔을 뿐이다. 이제 기준의 어머니는 당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조용히 땅으로 돌아갔다. 그는 슬픔이나 아쉬움이 아닌 개운함을 느꼈다. 붉은 봉분이 봉긋하게 올라오기 시작했고 인부들의 작업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기준 일행은 산을 내려왔다. 돌아보니 묘소 앞에 세워진 검은 대리석이 해를 받아 번쩍였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던 기준이 말했다. 마음 쓰지 말아요. 홍지수 석자는 꼭 새겨줄 테니까. 어머니 마지막 길에 당신이 차린 음식을 흡족히 드시고 가셨잖아. 저녁 설거지를 마친 기준은 갑천의 불빛을 보고 서 있었다. 산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서럽다고 해야 할까, 아프다고 해야 할까.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몸과 마음이 피로했다. 하천에 비친 불빛들은 갑작스럽게 흩어졌다 모이곤 했다. 기준은 그 불빛들에 종잡을 수 없는 반짝임을 보며 생각했다.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복잡성을 드러내며 삶의 의지를 북돋운다고. 전염병은 여전히 수구로 들 줄 몰랐고 사람들은 마스크 속에 미소를 감추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기준의 2 아들은 아버지 집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2번이나 취소했다. 아마도 제 엄마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고, 망설이다 난처해져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기준은 생각했다. 지숙은 준비했던 선물과 음식을 정리하며 다시는 그들을 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누구도 우리의 허니문을 망가뜨릴 수 없어. 기준의 큰 누나는 또 전화를 걸어왔다. 시인의 대학 교수라며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 아이들에게 한 푼도 안 주고 그 여자한테 다 바치겠다는 거냐? 관습에 묶인 늙은 누이의 염려를 들으며 기준은 생각한다. 붉은 가시에 걸린 우리의 마지막 인사는. 지숙은 부엌 늘 앉은 그 자리에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겨 있다. 볼 수 없었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날 자신이 느꼈던 기이하고 따뜻한 음식의 연대에 대해 오늘은 조금 긴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여러분 어서 오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이종식 작가님의 갑천 허니문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소설 8월호에 실린 단편인데요. 작가님은 2013년에 단편소설 모크샤가 불교문예 신인상에 당선되시고 장편소설로 푸른 별의 노래가 있습니다. 갑천 허니문은 황혼이 되어 재혼을 하고 그들만의 달콤한 생활을 영위하고 싶지만 다시 엮인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심리적인 고민과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부부의 인내가
양쪽 집안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결국 황혼이 되어 재혼을 하더라도 부부라는 울타리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따라야 가능하구나 라는 무거운 진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혼이 되어 달콤한 허니문을 가진 그들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